네, 우리는 1주차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그리고 2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원주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목 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그 전제로, 토대로 삼아야 될 그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인물도 보고, 사업도 보고, 활동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정리를 한 결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토대를 쌓긴 했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물론 원주의 우리 동료들과 같은 분들이 이제 했던 거긴 하지만 정작 이제 21세기 우리 젊은 연세인들이 이 협동조합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협동조합 공부의 필요성이 뭐냐, 이걸 정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우리 그 미래 캠퍼스만의 생활협동조합을 한번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우리 미래 캠퍼스 학생들의 그 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미래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은 그 기존의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항상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입학생들, 이제 신입생들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새로운 그 조합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그 생활협동조합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학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그 교육할 수 있는 교육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활에 제일 중요한 이제 생활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숙사들도 있고, 또 연세프라자라든가 그 학생회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식당부터 편의시설, 뭐 그런 시설들이 쭉 주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편의품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역시 이제 그 개인이 소비자가 되어서 이제 그 구매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이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구매료하고 이용료를 지불을 했는데, 과연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을 현재처럼 있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이제 조합으로 구성되어서 조합이 운영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래협동조합, 연세대학교 미래협동조합을 그 구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측면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학생회관에 보면 학생식당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맘스터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세 프로젝트는 엘리시온도 있고, BNC도 있고, 아레함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현운제에서도 이제 일반 식점이 교수식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간편 음식점으로서 이제 하늘샘도 있고, 아이라운지도 있고, 이제 그 카페 아이디도 있고, 카페 딕셔너리도 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음식점이나 식음료 전문점들이 있죠. 그게 모아보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그 식당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1년에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9천 명 정도 되는데, 원래 이제 입학 정원을 따지다 보면 그 6천 명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졸업을 미루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9천 명 정도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이제 음식점을 이제 쭉 활용을 해서 그 먹거리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위탁업체, 그러니까 외부 위탁업체한테 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처음에 이제 식자재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식당의 시설들과 식기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리된 것을 다시 이제 배식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외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빌렸으니까 빌리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얘기가 되고 있고, 본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익을 거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업 이익으로서 이제 매장 점주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게 되어서,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가령 이제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구입한 그 음식들은 이제 음식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또 저장된 냉장고 속에 있다가 또 조리를 하게 되고, 이제 조리하고 이제 배식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직원이 돼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생 조합원이 이제 학생 직원이 되어서 이걸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할 때 제일 어려운 점들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대학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이제 52주 중에서 이제 1학기에 16주, 2학기 16주 하면 32주잖아요. 그럼 이제 20주가 남죠. 그중 이제 계절학기가 6주 정도 있게 되니까 이제 여름학기 3주, 겨울학기 3주 이렇게 6주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14주만 이제 휴무하는 기간인데, 이 14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그 여러 가지 어플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통학버스 하는 것처럼 식당도 뭐 이틀이나 3일 전에 내가 이틀 후나 3일 후에 뭘 먹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식당이 알게 되게 된다면, 식당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식자재도 이제 적절하게 구입을 할 거고, 조리도 남기지 않고 또 적절하게 소비될 수 있을 정도로 조리하게 돼서 비용들이 많이 절감될 거란 말이죠. 그런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학생들의 그런 음식값을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음식값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상당히 이제 고품질의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프로의 복지 매장들을 보게 되면, 물론 7월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그 과일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나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지원하고 해야 될 그런 거지만, 뚜레쥬르라든가 펜드롯이라든가 이삭토스트는 이것도 외부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체국이나 은행 이런 것은 그럴 수 없고, 또 안경이라든가 이런 영역들도 세탁, 수선 이런 것도 할 수 없지만, 가령 복사 인쇄도 조합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위탁 업체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리셈이나 구내 서점 같은 경우가 있는데, 누리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그 물품값이 상당히 고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리생은 그 연세대학교 신청 캠퍼스의 그 생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생협 조합원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직원이나 그 교강사 선생님들이 직원이 조합원들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누리셈의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미래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조합원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서점도 당연히 그렇게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과에서 필요하게 되는 책들을 잘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예약제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편의점들이 여러 편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편의점들도 이제 협동조합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이제 우리 미래 캠퍼스만의 그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힘을 도와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여러 음식점이라든가 이제 그 누리센 서점 등을 비롯한 편의시설 심지어 생활관까지 잘 운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보다 이제 그 저비용을 투자를 쓰게 해서 조합원들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그러한 그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그 실라버스상에서는 이제 4주차에 그 우리 원주에 같이 있는 상지대학교의 대학생활 협동조합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건데 이번에 좀 이제 순서가 늦춰졌어요. 늦춰져서 그것이 이제 7주차가 될지 9주차가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그 대학생 협업을 잘 경험을 해봐서 과연 이제 우리도 그 우리가 조합원이 되는 연세대학교 미래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편의시설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생활관조차도 조합과 같이 운영을 해서 정말 학생 개개인들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나 그 제품들을 쓸 수 있게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조합도 우리가 이제 그 미래생활협동조합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의 그 필요성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단계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학관에 있는 학생 식당부터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 가다가 서서히 이제 그 다른 식당들 그리고 다른 편의시설들까지도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학생 조합원들이 그 저비용으로 고품질을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원조 그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 그리고 이제 우리 협동조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금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청년 연세인들이 이제 진학이나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희망과 보람을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그 취업의 결과로서 임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도 하고 그 가게도 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이 녹록지 않죠. 가령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자동화 과정이 쭉 전개됐습니다. 가령 이제 자동차 한 대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에 지금은 이제 그 개인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동화된 기계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기계가 대체된다고 하는 거는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겠다 이런 거죠. 이제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새는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사회에 들어와서 AI는 이제 그 자동화 영역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도 대체를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AI가 등장하게 되게 되면 AI가 이제 그 대체되는 것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은 이제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이제 3포 세대다.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인간관계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5포 세대다. 거기에 더해서 취업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 세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과 학업을 포기한 구포세대다. 아마 이것이 점점 많아져서 다포세대다. 이러한 이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용어로서 이제 등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여러분 스스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성세대가 한 겁니까? 물론 이제 기성세대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청년 세대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보자. 청년들이요,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보자. 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다포 세대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이 자동화를 통해서 아니면 AI화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사람이 갖고 있던 일자리가 이제 기계나 AI가 대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대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주로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근대화하는 과정, 근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농업 사회였다가 산업 사회로 가는 과정인데요. 농업 사회 때는 이제 90%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산업 사회 때는 이제 농민은 10%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10%의 농민이 과학 영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사 전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굳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산업 인력으로 이제 전환돼야 되는데 이 산업 인력 전환하는 과정이 쭉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 사회 최말기에 산업 사회가 이제 막 시작될 때 농업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젊은 사람들 너희들은 다 이제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은 산업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윤리를 갖추어 나가면서 근대화에 잘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산업 인력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 사회의 주류가 볼 때에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이제 3포, 5포, 7포, 9포를 해야 된다고 이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미 이제 스스로를 이제 산업 인력으로서 이제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자동화 기계가 자기 일자리를 뺏는데 연연하지 않고 AI가 전문 기술을 뺐는데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개발해 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21세기 디지털 사회 때 우리에게 디지털 사회를 살아나갈 우리들에게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한 학기 내내 이게 계속될 텐데 그 전에 그렇다면 이제 21세기 초반기에 전반기 때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가 다퍼 세대라고 이제 협박을 받고 공포 조성 속에서 살게 된 기성세대들이 바라볼 때 현재 사회의 위기가 뭐냐, 그러니까 산업 사회와 물질 문명 사회의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경제적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통해서 이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제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 사이에 이제 그 임금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자영업,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너무너무 증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배경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산업 기업 간에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조업 대 서비스업, 뭐 대기업 대 중소기업, 그리고 수출기업 대 이제 내수기업 이렇게 쭉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이 소득의 양극화가 이제 빈부격차를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미래 사회에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을 해 들어갈 때 이제 대응 능력의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을 할 때 여유롭게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된다. 그 심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건강 등의 이제 인적 자본에서 격차가 생기게 되고 또 인력 격차도 생기게 되고 R&D를 비롯한 투자 격차들이 생기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대응 능력의 양극화가 이제 고착화되어 나간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이 공동화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임금도 이제 비싸게 되고 또 부지도 이제 비싸게 되고 이제 세금도 많게 되니까 이제 그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입주라든가 세금 감면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 궤도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산업 활성화를 이루게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일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 좀 적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진입하게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노동력도 비싸지게 되고 그 산업 용지들도 비싸게 되고 이제 세금도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쭉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지역 산업들이 공동화, 비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자연히 그에 덧붙여서 이제 높은 실험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 도달했던 문제들이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화라든가 AI화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조차 줄어들게 되니까 가령 이제 여러분들의 청년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젊은 연세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공부를 쭉 해서 어떻게 본다면 5년, 10년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20대 후반, 30대, 40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삶의 설계도가 나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당장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처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우측에 보면 이제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그 10대 후반들부터 20대 초반이죠. 그때 인구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10대들이 이제 그 470만 정도 있고요. 20대들이 한 690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쭉 들어가서 50대에 주목을 해주시면 50대가 이제 850만, 860만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21살 됐는데 이제 여러분 30살, 31살 될 때 이제 20대인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 50대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10년 지나면 다 60대가 되겠죠. 그럼 50대 분들이 갖고 있었던 일자리가 이제 그 다 그 실업률을 감안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850개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일자리는 묶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690만 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700만 개하고 850만 개 하면 150만 개 일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후회가 된다면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10년 후에 취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단카이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일본도 저출산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 세대들이 적은 거죠. 그렇죠. 단카이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일자리가 그분들의 정년 은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감소했다.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단가의 세대가 갖고 있었던 직업적 안정성에 비해서 청년 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차지했던 일자리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 굿뉴스이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후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50대 분들이 전부 은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들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어지세요? 더구나 40대도 이게 숫자가 만만찮잖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50대 분들의 일자리가 양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40대 분들이 가졌던 일자리들은 그나마 이제 양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가졌던 일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대체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일자리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른쪽 인구 피라미드에서 2020년과 2030년을 비교한 거는 여러분들이 20대였을 때하고 30대였을 때 일자리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해체가 되고 공동체적 인간관계도 많이 파괴가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혼밥, 혼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왜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그 생활 스케줄이 다 달라서 서로 맞추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혼자서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내면 속에서 이미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그 공동체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이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 남성 개인, 여성 개인 누구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체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게 미래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도 미래 세대지만 여러분 이후에 또 미래 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생산될 수 있는 출산율도 이제 최저 수준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구는 고령화가 막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2015년도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 정도 됐고 2016년에 이렇게 되어 갔는데 점점 이제 그것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령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되어 되니까 이제 그 경제 인구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들이 비경제 인구들을 부양하는 그것이 이제 노인분들이 됐건 아니면 그 아이들이 됐건 부양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점점 많아져서 이제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대략 그 실질적인 그런 비용은 그 두 사람이 한 사람 정도를 이제 그 부양을 해야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두 사람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지 한 사람의 피부양 이론들을 이제 부양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 점차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거의 1대1 비중으로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세대들 위기줄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계가 위기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까지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생각인데 밑에 이제 그 세계 인구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백 년도 안 된 시기 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2023년에서는 이제 80억, 2037년도에는 90억, 25년도에는 100억 이렇게 해서 이제 10억 단위의 인구 증가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인구들이 이제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기반들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곡물 재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축도 사육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 가축값이 이제 닭하고 닭 100g, 돼지 100g, 그리고 이제 소 100g의 가격이 각각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대학에 이제 그 생명공학과 그 생명과학부에 이주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들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 닭 100g을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초지의 값 그리고 이제 돼지 100g이 그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곡물 사료의 값 그리고 이제 소 100g을 키우는데 필요한 곡물 사료의 값이 이제 각각 그 투자들의 생산비들이 달라서 고깃값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가축 사육을 한다고 하지만 가축 사육은 곧바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곡물 사료가 있어야 돼서 사람이 먹어야 될 곡물하고 가축이 먹어야 될 곡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이제 그 농경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하 자원도 그렇고 뭐 수산 자원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자원화해서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구가 성장을 하고 세계 인류가 발전이라고 하는 걸 하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사회의 위기 중에서 가장 그 결정적인 위기인 이제 생태계의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그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을 때 그 인간이 먹고 산다고 하는 문제는 누군가의 동물이나 식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의 생명들로서 생각하고 그 생명들은 또 다른 생명에 의해서 또 이제 모심을 받고 또 살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순환 과정 속에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한 연결고리가 이제 크게 확대가 돼서 만약에 인구가 90억, 100억이 등장을 해서 그런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작물도 확보하고 이제 가축들도 확보한다고 했을 때 뭐 생태계의 붕괴는 눈에 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제 함께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식물들은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태계도 위태로워지고 인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격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인종 갈등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빈부 갈등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등 생기고 오고 남녀 간의 성차별도 생기게 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차별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경쟁과 배제의 논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기성세대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미래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포 세대가 됐던 그런 쓸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상황을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어떤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냐.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이제 같이 함께 잘 사는 것,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자연과의 공생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인간 생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돈벌이 경제에서 삶의 경제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자 도생의 경제에서 협동과 연대의 경제로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간의 경제, 인간만의 경제에서 인간과 동식물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이제 생명의 경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의 전개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1주차에서 공부했던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현대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협동과 연대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매 시간 수업 시간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도림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이제 그 신도림 포스코 오피스텔이라든가 신도림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이제 자기 아파트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스빌과 신도림 자이 아파트 사이 이제 100m 남짓한 공원로에 치킨집만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도림역이 특별한 그 치킨집의 메카여서가 아니라 다른 전철역 주변에서 치킨집 엄청 뜨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공공 마스크 하게 되면서 약국을 쳐보니까 어때요? 약국도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 이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해서 이제 밀려나거나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자체가 싫어서 처음부터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나홀로 창업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게 됐죠. 근데 이제 대세를 이뤘지만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시행착오를 해서 장사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제 대출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울 때 필요한 생활비가 어떻게든지 국가나 이걸 통해서 보장을 받는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한 속에서 서민층의 대다수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서유럽이라든가 이제 북미 국가의 그 창업 형태는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도생,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 어때요? 대학 캠퍼스 생활들도 협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자 도생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조별 모임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제 조별 모임을 굉장히 싫어하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 프리라이더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고 성과는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업이라고 하거나 협업할 때는 상호 신뢰가 이제 전제 조건인데, 한국에는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이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협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서 협동조합 공부를 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 이제 신뢰와 협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메리가별 그런 수녀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의미하지만, 신용협동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상호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도림에 8개 치킨집이 있는데
이 치킨집들 사이에서 물론 이게 동업을 해서 한두 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이제 치킨집이 8개 가까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식자재의 창고라든가 아니면 조리 시간들을 서로 그 시간을 나누어서 그 시간을 각각 나누어서 이제 그 음식을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서로 이제 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립 배달에 이제 분업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비용을 들어서 이제 고품질의 삶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임대료와 인건비와 또 이제 그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제 서로 줄이고 줄인 것만큼 이제 삶의 질을 높여서 흔히 얘기하는 뭐 전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이런 시간을 늘려서 여유 시간들이 늘게 된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여기서 결국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인적 자본이라든가 경제적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케 하는 그 구성원들 내에 공유된 어떤 제도, 법과 제도, 규범, 뭐 네트워크,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체의 사회적 자산이다,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된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전체에서 공동체 내에서 이제 그 제도나 규범을 잘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법을 잘 만들어준다거나 제도를 잘 만들어준다거나 어떤 규범을 잘 만들어주게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각자 도생을 하지 않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자산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산업사회에서도 이제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이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사회는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회적 자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회적 자본 전제 속에서 이제 인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순서로 이제 변화할 거니까 결국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또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시간당 생산성이 확 올라가고 소득도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되고 이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하는 시간이 높게 될 수 있겠죠. 가령 지금 올해도 이제 주 52시간 노동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리가 많은데 사실은 52시간은 너무 많죠. 40시간 정도 일하고 아니 더 줄이면 한 35시간 정도 일하게 되면 이제 3박 4일은 일하고 2박 3일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생산력을 확 높일 수 있는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도달하는 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뭐 세계 상위죠. 인적 자본은 이제 문화일보의 2018년도 10월 11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세계은행의 인적 자본 지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입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 자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GDP 수준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이나 중국만큼은 안 되지만 한국도 이제 그 12위,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조 6,194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자본, 인적자본에서 보게 된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준인데 저 스스로 보세요. 굉장히 적은 나라들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이제 우리가 그 20세기를 정말 식민지도 겪고 독재 시대를 겪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열, 이 교육열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들에 대한 희생인 거죠.
그래서 교육열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교육비에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자식 기성세대에 쓰지 않고 미래 세대, 자식 세대에게 쓰게 되면서 우리 한국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게 되면서 인적자본이 올라간 결과로 이제 경제적 자본이 굉장히 향상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 12위의 이제 GDP 수준에 올라왔고 어떤 때에 보게 되면 이제 수출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국가가 됐죠. 그런데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외 신뢰도 수준을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와 국민의 비율이 이제 중국이 이제 그 63%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이제 그 부크라파의 스웨덴이 62%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30% 사람들만 대부분의 사람을 서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동의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70%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협력을 한다거나 신뢰를 쌓아간다는 게 어렵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대학 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대학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해야 되는 건데요. OECD 국가 내부에서도 이제 사회적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는 74.9%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사회적 신뢰도가 있고 노르웨이도 이제 72.9%라고 하는 높은 수준이 있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북유럽에 주로 있는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23위 정도, 26.6% 정도 되어 있는데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이것이 이제 주요국의 대외 신뢰도가 이제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게 되면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이제 세계 신뢰 지도의 동유럽에서 보게 된다면 신뢰 지도가 이제 그 동유럽권 정도가 되고 북구라파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중국이 그 주요 그 신뢰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이런 신뢰도면은 그 사회가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15억 인구가 모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사람들 내부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동의한 국민 비율이 63%가 된다. 이건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이 나라는 그 대인 신뢰도가 높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낮은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제 그 작국의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함께하는 그런 광장, 거래하는 시장, 뭐 사활을 거는 전장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 80.8%가 이것은 그 사활을 건 전장이다. 라고 전장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전장과 시장과 광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시장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 심지어는 이제 전쟁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80.8%가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던 20대는 41.8%밖에 안 되고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40.8% 정도가 되는데 우리보다 이제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더 적어서 이제 전쟁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13.8%에 지나지 않고 이제 함께하는 광장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79.7% 정도 됐다고 그래요. 미국이 오히려 이제 그 중국하고 비슷해서 이제 그 사활을 건 전쟁 같은 그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40.4%가 되고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33.8%밖에 안 돼서 미국도 굉장히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창의적 방학 숙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절반도 안 했다라고 하는 비율들이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해주거나 남의 거를 베끼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전쟁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령 이제 그 명문대학 진학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쟁력이 훨씬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32.3%가 이제 매우 그렇다라고 하고 52.9%가 약간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부모의 경쟁력이 명문대학에 진학에 큰 역할을 준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85%가량 되는 굉장히 큰 퍼센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55%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일본도 이제 그 60% 정도 되고, 미국도 이제 75% 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은 부모의 경쟁력이 이제 자식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개인의 경쟁력이 부모의 경쟁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쪽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5% 정도 되는데 한국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대입 전형에서 종합적 정성평가가 이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대략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대부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72%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일본은 이제 한 50%,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60% 정도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이제 그 정성평가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쟁력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어떻게 한다면 우리도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전쟁처럼 보내지 않고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광장처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부모의 경쟁력보다는 이제 그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입 전형에서도 이제 교수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입 전형을 평가하는데 이제 교수들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한 40%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학 생활서부터 그런 그 교수 학생들 사이에서 신뢰를 어떻게 가져야 나갈 것인가, 정성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수강 변경도 이제 대충 끝났을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수강 변경 기간 동안에 우리 강좌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부분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글로벌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쟁과 배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물적 중심 사회로 가고 있다. 극단적인 시장 경제 사회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협동과 연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다가 이제 점차 이제 사회적 경제로까지 이제 확산하는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연세인들이 이제 생명과 협동, 나눔과 평화로운 그 평화라는 그 새로운 가치 지향의 이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게 된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업 시간을 배우겠지만 이제 시장 경제하고 사회적 경제를 병행시키는 그리고 병행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그러니까 주도적인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겨우 2주차 지나서 네 번째 강의만 여러분들이 접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좀 더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 강의를 쭉 들으시다가 지금 벌써 이제 네 번째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었는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개강하고 난 다음에 1주차, 2주차가 이제 중간에 이제 수강 변경 기간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또 그만큼 이제 기회를 또 새롭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강생들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수강 변경한 상태에서 왔으니까 일단은 이제 앞으로 16주 동안 이제 앞으로 남은 12, 14주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협동조합을 복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또 글도 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